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가 3년 2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먼저 첫 소식으로 준비했는데요. 법정 구속은 피했지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영상 확인하겠습니다. 첫 강제 수사 후에 120일째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덟 개, 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필 규정이란 말도 아깝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공정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다만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수하여 더욱더 성실하게 다툴 것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만 반성하는 모습은커녕 오히려 무혐의 받은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정도가 됐으면 사과를 하는 게 상식이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김재섭 의원님, 어쩜 이렇게 당당합니까? 확신범이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2019년부터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거의 반쪽 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죠. 조국 전 장관 하나 때문에 정치적 갈등이 굉장히 많이 심화됐었습니다. 게다가 그 대한민국 청년들을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바로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위선 같은 것이었거든요. 네. 스스로를 진보로 자처하고 좌파로 자처하는 그가 사실은 입시 공정을 헤쳐가면서 어떤 부나 권력의 대물림을 하려고 했었다는 사실 자체가 많은 청년들과 많은 국민들, 그다음에 게다가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가슴 아프게 했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했던 여러 가지 말 중에서 가장 또 심각했던 것은 아니 가재, 붕어, 개 수준에서 개천에서 놀 사람들은 개천에서 놀아도 된다. 그런 사회가 좋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의 어떤 입시 그 비리 같은 것들을 마치 그냥 정당화하는 식으로, 그리고 어떤 세습이라는 것을 마치 그냥 방치해도 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또 많은 상처를 주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 말이 여전히 2023년 조국 전 장관이 유죄 판결을 받은 지금에도 저는 유지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부담스러워할 만큼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뻔뻔함이 사실은 극에 달했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해서는 그래도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일국의 민정수석이었던 사람이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초래하는 어떤 나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죄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고, 그리고 유죄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항소를 해서 또다시 무죄를 받아내겠다, 이런 입장을 조 전 장관은 보였습니다. 그러나 선재 변호사님,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부분들이 항소한다고 해서 무죄로 바뀔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 항소는 피고인의 권리니까요. 네. 뭐 충분히 항소심, 그다음에 대법원까지 3심까지 다퉈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1심 판결문을 그러니까 판시를 하면서 재판부에서 설명 자료를 제출을 했었어요. 네. 보도 자료를 냈는데 거기서 보면 뭐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연관된 내용을 바꾸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특히 그 직권남용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의 뭐 직무감찰을 무마시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도 밝히고 있다시피 내부에서도 상당히 이견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조국 교수는 자신의 그냥 당시 민정수석으로서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이번 자기가 무고함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재판부에서도 이게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조국 교수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건 뭐 어떤 사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법리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달라질지, 또 아니면 유지가 될지 한번 2심의 판단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오늘 조민 씨가 김어준 씨가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직접 출연했습니다. 입시 비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결국 이제 아버지한테 2년 실형이 선고가 됐어요. 그때 심정은 어땠습니까?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다룬 것들을 보면은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그거는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거를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 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살고 싶다. 최소영 교수님, 네. 가혹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자신의 가족에 했던 그런 잣대를 똑같이 적용시키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못하지 않다. 떳떳하다. 당당하게 살고 싶다. 부끄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최초 공개인 것 같습니다. 과거 김어준 씨가 라디오 방송 진행할 때 얼굴 그렇죠. 공개 없이 목소리만 나왔던 적이 있긴 한데 공교롭지만 이제 얼굴도 공개했고요. 어떻게 보세요? 아버지의 1심 판결과 저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상 본인도 더 이상 이제 익명으로 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 같고요. 저는 뭐 본인이 뭐 떳떳하게 살겠다, 난 부끄럽지 않다.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야 자기 애가 충만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사회를 정말 이렇게 그 둘로 나눴던 이런 사건에 대해서 특히나 그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 내렸습니까? 교수로서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이 있고 아주 그래서 이게 죄질이 불량하다 이렇게 판결을 법의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렇다면 뭐 딸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어쨌든 부모가 부정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본인에게 어떤 학위의 스펙을 쌓아주었다면 최소한 이 부분은 저는 사과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왜냐하면 이것은 법의 잣대이기도 하니까요. 네. 우리가 법치국가에 살고 있고 아버지가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라는 우리 아주 그 사법행정에 굉장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분이라면 최소한 이런 법원의 판결 정도에는 존중을 해주고 그다음에 본인의 삶은 본인이 책임지겠다라고 했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20대 뭐 딸이니까 앞으로 뭐 이런 데 대해서는 본인이 뭐 소신대로 사는 건 좋겠습니다만은 최소한 그래도 한 번은 성찰의 삶을 갖는 것도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20대가 아니라 이제 33살로 알려져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가 이제 20대였고요. 그리고 이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녹화를 한 당일이 조 전 장관의 1심 선고일이기도 했었죠. 아마 지금 녹음을 한 걸 방송을 보니까 아마 결과가 나온 이후에 오후 2시 이후에 녹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실형을 받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했는가라고 되물었고 떳떳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현정 대변인님, 아버지도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실형을 선고받고 유죄라고 법원의 판단을 받았고요. 어머니는 이미 징역 4년에 1년 더 형이 추가돼서 5년을 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떳떳하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이 조국 전 장관 재판과 관련해서는 많은 시사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조국 전 장관이 사법개혁, 특히 이제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동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네. 세게 부딪힌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처음에 사모펀드와 관련된 권력형 비리로 이제 본료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그와 관련된 거는 기소가 되지 못했고 사실 별건으로 진행된 입시 비리와 관련돼서 기소가 됐지만 무죄로 드러나긴 했었죠. 기소 자체도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그 조국 전 장관은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는 이제 기소가 돼서 일부 유죄가 났는데 포링크피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모펀드 관련된 거 말씀하는 거예요. 사모펀드가 본류였죠. 처음에 시작은 사모펀드의 권력형 비리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그와 관련된 거는 기소가 되지 않았고요. 이제 그에서 별건으로 진행된 이제 입시 비리라든지 직권 남용 이런 것들이 이제 일부 유죄가 나고 또 일부 무죄가 난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런 법과 원칙이나 공정과 상식에 있어서 유죄 판결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도 예일 수는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 보여졌던 그 가족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이라든지 또는 그 검찰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많은 피해 사실이 공포되고 이런 그 수사의 검찰권 남용의 형태들은 상당히 지금 개선돼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서 수사를 했던 윤석열 검찰이 그 공정과 상식 때문에 그 이미지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대통령이 된 이후에 네. 그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 지금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가에 대한 비판의 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논문 표절이라든지 또는 그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수사들은 여전히 지금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이거든요. 이런 거와 관련된 수사들도 지금 공정과 상식적으로 법과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는 있다. 이것이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서 우리가 또 얻어야 되는 교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민 씨 봉사활동하면서 앞으로 살겠다. SNS 활동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목소리 확인하시죠. 의사 면허 박탈하고 고졸로 만들겠다. 한국 떠나서 해외에서 의사 생활 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런 조언은 없었어요? 해외로 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실제로 도와주겠다는 고마운 분들도 몇 분 계셨고요. 근데 저는 도망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제 방식대로 잘 살 겁니다. 더 이상 병원에서 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해주고 싶지 않아서. 저와 관련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의료 지식을 이제 의료 봉사하는 데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료 의료 봉사 인력이 필요하신 곳 계시면은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오셔도 됩니다. 그냥 많은 의견 주세요. 자, SNS를 이제 오픈했더라고요. 방송 전에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올렸고요. 그리고 자신이 일상생활하는 부분도 지금 7장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뭐 식사하는 모습들, 그리고 여행 갔던 사진들, 그리고 애완묘, 이제 반려묘를 키우는 사진도 공개를 했고요. 어쨌든 도망가지 않고 싶다. 그리고 제 방식대로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외국 나가서 의사 활동하는 건 어떠냐라는 조언도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가 됐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최담희 변호사님 끝까지 인정하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이번에 그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하는 얘기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재판 같은 경우에, 이번 수사 같은 경우에 정치적인 수사다. 전혀 잘못이 없는데 유죄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검찰 같은 경우에는 전 정권에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만든 검찰입니다. 전 정권이 얘기하는 제대로 된 검찰로 만들고자 했던 검찰입니다. 그리고 네. 수사권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면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우리나라의 수사권이라든지 재판을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법부를 믿어야 되나요? 네. 사법부에서 여러 가지 것들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을 입증할 정도의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무죄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네. 따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법부를 믿고 우리나라에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저런 행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민주당에 독이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1심 선고 직후에 SNS 활동을 재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내용이 SNS에 실려 있습니까, 최승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제 작년에 실었던 사진을 다시 올렸어요. 사실 다른 그 사이에는 잘 바꿨다가 그러니까 2022년
캄캄한 밤 반딧불이 되어 우리들의 조국이라고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그 화백이 써준 그려준 그림을 올렸고, 그다음에 본인이 많은 책을 냈습니다. 그 책들이 그냥 지지자들이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책들의 사진을 복합적으로 올림으로써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시 내가 이제 1심 판결을 받았지만 난 옛날로 돌아가겠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내 책에 대해서 내가 많은 신경을 해놨으니까 내 지지자들은 나의 굳건한 마음을 믿고 좀 많이 뭐 구매도 하고 도와달라, 이런 간접적 메시지를 보낸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무행정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1심 판결이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항소하겠다는 뜻만 밝히고 사과나 유감, 그다음에 죄송의 뜻을 밝히지 않은 점은 대단히 제가 유감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문제가 불거졌던 2019년 정말 거칠게 항의했던 민주당은 정작 1심 선고 이후에는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관련해 신문 보겠습니다. 민주당, 정의당, 조국 1심 판결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밑줄 친 부분 보시죠. 조국 사태가 처음 불거졌을 때 2019년, 그때와는 180도 달라진 분위기다. 당시 지도부는 온 가족을 멸문지경까지 몰아붙이고 있다. 김종민 최고위원 그때 그렇게 얘기했고요. 먼지털이식 수사와 11시간 압수수색, 지속적인 피의사실 유포 등이 역설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렇게 서른 최고위원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의 매일 아침 검찰 수사를 비판했었죠. 정치권 일각에서는 왜 이렇게 침묵하냐라는 걸 두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무관치는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 얘기 보면 그 어느 때보다 단합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인화성이 높은 조 전 장관 문제를 언급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언급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난 금요일 1심 선고 이후에 금, 토, 일 오늘 아침 월요일까지 4일째 공식적 입장은 없습니다. 손 전 변호사님,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라면 입장은 없겠네요.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지난 대선 결과를 포함해서 어찌 보면 조국의 강을 건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흘러간 물론은 다시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국 교수에 대한 어떤 뭐 사법부의 판단, 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지금의 민주당에서 어떤 이슈가 되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네. 민주당에서도 이미 조국 교수, 그다음 조국 교수와 민주당이 지난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네. 충분히 결별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런 사법부 판단에 대한 내용을 뭐 물론 1심이긴 하지만은 어떤 뭐 내용을 내는 거, 그리고 뭐 피고인으로서 조국 교수가 내는 어떤 입장에 대해서도 지지를 한다든지 비판을 한다든지 옹호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공당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더 이상 없다라고 보고요. 이제 뭐 이미 민주당에서 과거에 조국 교수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그 수사의 적정성이 있냐, 네. 이러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결과로서 뭐 작년에 5월달에 있었던 뭐 검찰 청법 개정안이라든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소위 이제 검수완박이로 하는 이 법 개정안까지 이르게 된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에 와서 사법부의 판단을 뭐 예를 들어서 논평을 한다는 것은 좀 오히려 좀 더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에서도 오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검찰의 공소 사실만 가지고는 징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었고 2년 넘게 징계하지 않고 직을 유지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오늘 이르면 오늘 이제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국 전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제 1심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속도가 붙을 것 같은데, 서울대는 앞서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기소가 되자 1개월 후인, 한 달 후인 2020년 1월에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은 직위 해제 후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돈을 받아왔었습니다. 8,628만 원의 구별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규정상 해임 또는 파면 등의 징계 처분이 결정되거나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 이상 급여 일부가 지급되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개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재섭 위원님, 이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결과는 바로 나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이르면 오늘 나올 수도 있는데 제 네. 생각에는 오늘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좀 그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좀 토론할 시간들이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아서 뭐 오늘 나온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대로 1심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징계도 안 했다라고 해서 2년 동안 차일피일 좀 미뤄왔던 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속도를 좀 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사실은 직위 해제를 하고도 급여를 받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교직원으로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네. 많은 급여들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이 안 됐고 지금까지 판결이 지연돼 가지고 많은 비판들도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판결 빨리 안 내냐?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얘기가 있었던 만큼 징계 조치 역시도 빠르게 수반돼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시죠.